폭격기가 출격 대기 중이던 그 순간 문명의 소멸을 예고했던 데드라인은 협상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리기 직전에 멈춰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6년 4월 7일 밤 한 장의 14일자 휴전 합의문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핵과 안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거대한 청구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화의 탈을 쓴 영수증과 비즈니스맨의 셈법, 이란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권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오늘 밤 한 문명이 소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이죠. 4월 7일 오후 8시 이란 폭격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중동 상공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편대가 선회하고 있었고 페르시아만에는 항공모함 2척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붉은 전화기는 언제든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후 6시 32분 폭격기가 멈춰섰습니다. 데드라인까지 단 88분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의 극적인 셔틀 외교가 마지막 순간 성과를 낸 겁니다. 이슬람아바드에서 테헤란을 거쳐 워싱턴까지 72시간 동안 이어진 비밀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14일간의 휴전이라는 합의문이 나왔고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동시에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는 훌륭한 협상의 시작이라고 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나스닥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은 안도했지만 정작 합의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란이 내민 조건은 무려 10가지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미군 전투부대 철수, 경제 제재 전면 해제, 전쟁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평화협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청구서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어주되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장 에스코트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었죠.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통행료를 걷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88분이 만든 기적은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이 내민 10가지 조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핵 주권 구축이었죠.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오바마 시절 맺었던 핵 합의에서는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했었죠. 그러나 이번 조건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농축까지 가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경계해온 것이 바로 이란의 핵 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중동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같은 목소리를 냈죠. 두 번째 청구서는 안보 영수증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군 전투부대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빼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재침략 금지를 보장하는 국제조약까지 요구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렛대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판도를 뒤집는 조건이었죠.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 그 빈자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채울 겁니다. 이미 이란은 중국과 25년짜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도 계속 들여오고 있었고요. 미군 철수는 곧 친중 친러 진영의 중동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조건은 경제 통제권이었습니다. 이란은 모든 경제 제재의 즉각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동결된 해외 자산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을 당장 돌려달라고 했죠. 전쟁 보상금 명목으로 추가 500억 달러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호르무즈 해협은 열어주되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장 에스코트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이 해협을 이란이 사실상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통행료는 없다고 했지만 에스코트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협을 인질로 잡고 세계 경제를 상대로 합법적인 통행세를 부과하는 구조였습니다. 평화의 탈을 쓴 완벽한 청구서였습니다. 여기서 판을 뒤집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굴욕적인 조건임에도 트럼프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악관 브리핑에서 협상의 훌륭한 기반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죠. 국무부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더욱 놀라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물자를 잔뜩 싣고 갈 것이며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눈에는 이란의 요구가 안보 위협이 아니라 거대한 시장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란이 요구한 1200억 달러의 동결 자산 해제, 500억 달러의 전쟁 보상금. 이 모든 돈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폭격으로 파괴된 이란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쓰일 겁니다. 발전소, 정유시설, 항만, 도로망까지 모두 새로 지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 재건 시장의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넘는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건설사, 에너지 기업, 방산업체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죠. 특히 트럼프와 가까운 기업들이 주요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교묘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다면 그 돈으로 미국산 물자를 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가 통행료를 받아라. 대신 우리 물건을 사라는 기막힌 상술이었습니다. 이란은 돈을 벌고 미국 기업은 물건을 팔고 트럼프는 일자리 창출을 자랑할 수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21 세기형 마셜 플랜이라고 비꼬았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도우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란 재건으로 중동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안보는 뒷전이고 장사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14일 후 최종 협상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선 계약권을 보장받는 조항이 추가될 겁니다. 폭탄 대신 달러로, 점령 대신 계약으로 이란을 묶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거래였고 외교가 아니라 비즈니스였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과연 성사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과연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이었습니다. 단 14일 안에 10가지 조건을 법률 문서로 만들고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제조약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 상원만 해도 외교안보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최소 3주가 걸립니다. 이란 의회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문제는 의회였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린지 그레이엄은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권한을 주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경했죠. 트럼프가 중동 안보를 팔아 건설 계약을 챙기려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도 복잡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강경파였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온건 개혁파였습니다. 두 진영 사이의 권력 투쟁이 협상을 흔들 수 있었죠.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해협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협상 구조 자체도 취약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합의를 파기하면 14일의 휴전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까웠죠. 더 큰 문제는 검증 메커니즘의 부재였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호르무즈 통행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미군 철수 일정도 모호했죠. 단계적 철수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4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3일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모든 함정을 메울 수 있을까요? 시계는 짤깍거렸고 양측의 셈법은 엇갈렸습니다. 협상장 밖에는 더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이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각자의 셈법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2021년 25년짜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상태였죠. 중국은 이란에 매년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원유를 시장가보다 20% 싼 가격에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통제 하에 들어가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시진핑은 휴전 소식이 나온 직후 하메네이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 그 자리는 중국이 채우겠다는 것이었죠. 이미 중국 해군은 지부티의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 중이었고 이란 차바하르 항구 개발권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에게 중동의 혼란은 축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유지하면 러시아는 하루 약 8억 달러의 석유 수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돈줄이 말라야 정상이지만 유가 고공행진 덕분에 전쟁 자금은 넉넉했죠. 더 교묘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철수하면 이란의 방산 수요는 급증할 겁니다. 러시아 무기상들에게는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이란의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긴장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과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했죠.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국교를 정상화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속내는 단순했습니다. 유가가 높게 유지되면 좋지만 전쟁으로 자국 석유시설이 타격받는 건 피하고 싶었죠. 2019년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아람코 정유시설이 마비됐던 악몽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가 전면전보다는 나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과 이란만 앉아 있었지만 실제 판은 베이징과 모스크바, 리야드에서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14일은 이들에게도 셈법을 다듬을 시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휴전 소식이 나온 직후 나스닥은 2.8% 급등했고 S&P 500도 2.3% 올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5달러 가까이 떨어졌죠.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위기가 끝났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지표인 TTF 가격은 오히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휴전 발표 전 메가와트 시당 40유로였던 가격이 일주일 만에 85유로를 넘어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2주 후에 다시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가스 수입선 중 상당 부분이 중동을 거쳐오는데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더욱 냉혹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4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2026년 말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14일의 휴전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공급망을 풀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정유시설 가동률을 올리고 위조성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비축유를 적정 수준으로 채우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월 3.2%에서 4월 전망치 3.8%로 뛰어올랐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되었죠. 운송비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 운임은 40핀트 기준 8,000달러에서 12,500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선사들이 호르무즈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노선을 택하면서 운송기간이 2주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거리를 10번 더 가는 셈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랠리 뒤에는 실물 경제의 비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14일짜리 휴전은 폭탄의 내관을 잠시 멈춘 것일 뿐 시한장치는 여전히 짤깍거리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최종 협상이 열립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마지막 조율을 끝내면 14일자 휴전은 정식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과연 순탄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발표 직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중동 전체가 핵무장 도미노에 빠진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의 우려는 단순한 안보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 서울에서 베이징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30분 안에 이스라엘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국토 면적이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발의 핵무기도 국가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역사적 선례도 있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습니다. 2007년에는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을 공습했죠. 두 경우 모두 사전에 미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인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F-35I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24시간 출격 대기 중이었고 지중해에는 잠수함 3척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말리더라도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었죠. 네타냐후는 과거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혼자서라도 행동할 것입니다. 4월 10일 협상장에서 미국과 이란이 악수를 나눈다 해도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14일의 휴전을 깨뜨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째깍거리고 있었고 내관은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70%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하루 평균 270만 배럴, 대형 유조선으로 환산하면 약 10세 분량이 내일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겁니다. 2주 후 협상이 결렬되고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해협 봉쇄 3개월 시
국내 제조업 생산 비용은 평균 12% 폭등합니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죠. 울산과 여수의 정유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현대차 아산공장의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내 물가는 연 5%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축유로 버틸 수 있지 않냐고요?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비축유는 약 9,600만 배럴입니다. 하루 소비량 270만 배럴로 계산하면 35일치밖에 안 됩니다. 민간 비축분을 합쳐도 50일이 한계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바닥이 보입니다. 유가는 이미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 잠시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14일의 휴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4월 10일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는 13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정유주는 변동성이 커졌고 방산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의 주가는 지난 2주간 각각 8%, 11% 올랐습니다. 천국 미사일과 K9 자주포 수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에너지 해지 상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죠. 88분이 만든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유예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14일짜리 시한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최종 협상,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유가와 물가,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운명이 갈립니다. 여러분은 이 불안한 2주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